안녕하세요. 샘도사의 수학코치입니다. 우리 아이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 학습 코치 첫 시간입니다. 21세기와 수학에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이고 수학학습을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살펴보고, 수학학습 코칭은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학습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을 종이와 연필로 하는 학습을 뛰어넘어 실험해 보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수학을 실험해 보면은 개념과 원리에 맞는 과정을 굉장히 의미 있게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합니다. 그럼 수학을 실험하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은 조작해 본다, 게임해 본다, 만들어 본다, 그려 본다, 실험해 본다, 말로 설명해 본다. 여기서 이제 말로 설명해 보는 학습은 상위 1%로 가는 비밀입니다. 상위 1%로 가는 사다리죠. 설명하거나 발표하기 위해서 대본을 쓰다 보면은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턱 막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학습을 훨씬 깊이 있고 정교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강좌 학습 효과 분석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말로 설명하는 학습 방법은 학습 효과가 95%로 가장 높은 학습 방법이죠. 먼저 첫 번째 조작해 본다 사례입니다. 대부분 교구겠죠? 교구니까 조작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가령 이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있다 좋죠. 그런데 이걸 잘 재미있게 쓰려면 운전하는 법을 알아야 되죠. 십진법 원리 생판을 설명할 텐데, 이게 이제 가끔 제 강의에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전 학년, 유치원 5, 6, 7세 수화 연산의 개념과 원리에 맞는 과정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똑같이 조작하면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우 쉽죠. 그리고 교구니까 반복 연습해 볼 수 있고, 놀이처럼요. 그 다음에 교구를 조작하면서 설명하니까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기도 쉽고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블록놀이는 테트리스 만들기나 패턴 만들기 활동을 해볼 수 있죠. 다양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게임해 보는 것으로 원형 주사위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 10개가 있는 주사위예요. 관련 교재도 뭐 47, 8권인가 있고 20가지 이상의 수학 활동이나 수학 게임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수학 게임을 들어서 애들이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수학을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지, 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기고 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조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조절 능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인성 요소를 향상시킬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도트카드는 1, 2, 4, 8, 16, 즉 2배씩 커지는 숫자 카드로 하는 수학 활동인데, 특히 이제 도트 카드로 수학 활동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곧 코딩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제 코딩 상황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서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는 것으로 숫자 도미노 만들기를 예로 들면은, 보통 도미노 하시면 쓰러뜨리는 도미노를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건 55 도미노입니다. 한쪽 칸을 4로 바꾸면 54 도미노가 되죠. 이렇게 99 도미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학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덧셈식 만들기, 뺄셈식 만들기, 곱셈식 만들기, 파도 타기, 덧셈 게임, 뺄셈 게임, 분수 게임 등등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색종이로 삼각자 만들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르는 이등분한 그런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고, 또 정삼각형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특징을 한꺼번에 알 수 있죠.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대각선이 빗변일 것이고 양끝각은 45도겠죠. 90도를 이등분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두 변의 길이는 같으면서 정사각형 한 편이었으니까.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을 자른 거는 이제 한 각은 60도를 두 걸로 나눴으니까 30도일 거고 제일 작은 각이 다른 각은 90도일 거고 남은 각은 60도겠죠. 정삼각형 한 각이니까 정삼각형 60도니까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2라고 그러면 제일 짧은 변의 길이는 1이겠죠. 왜냐하면 정삼각형을 2등분 했으니까 1을 반 자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굳이 아이들이 애울 필요 없이 잘 알게 돼요. 또 삼각형의 끝을 붙여놓고 각의 덧셈을 해볼 수 있고 또 겹치게 포개놓고 뺄셈이나 폭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각을 계산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할수록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조작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도형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특히 각 삼각형에 대해서는 아주 능란해지죠.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리기 자리로 이제 물론 구구단 그리고 다른 것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에그 퍼즐도 그려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트 퍼즐 그리기로 해볼 건데 이제 자와 컴퍼스 사용 경험을 해봅시다. 3학년 때 특히 컴퍼스를 처음 오늘 그리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떤 애들은 웁니다. 하지만 이제 컴퍼스로 원 그리기를 성공하면 엄청 좋아해요. 또 이제 하트 퍼즐을 직접 그려놓고 보면 여러 가지 도형이 보이죠.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원, 반원 등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트 퍼즐을 만들어서 놓으니까 그렸잖아요. 직접. 그래서 각 도형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실험은 바둑돌이나 성냥개비 또는 다른 것으로 해볼 수 있는데 키즈네르 생막 때는 1부터 10까지 길이가 1, 2, 3, 4, 10까지 있는 막대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툭한 기차 만들기를 해봅시다 하면 이제 덧셈, 뺄셈, 부등식 등을 해볼 수가 있고 키즈네르 생막 때 3개로 삼각형 만들기를 실험해 보면은 어떤 경우는 삼각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삼각형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 어떤 경우가 되는지 이런 걸 실험하면서 학습하면은 지필 학습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어 하고 개념이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수학 학습을 하냐면은 수학자가 자기 연구실에서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정리했던 대로 아이들이 재발견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재연해 보면 첫 번째 아이들이 무척 재밌어 합니다. 즉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또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의미 있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학습 효과 측면에서 적어도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학습 효과가 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다음 강좌에서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코칭의 목표는 초등수학 교육 목표하고 같겠죠. 이게 이제 NCTM은 세계 수학의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 수학교사협회 약자예요. 미국 수학교사협회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교육 목표를 어떻게 줬는지 지금 6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먼저 문제 해결 능력 개발, 개념상의 지식 개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작업하며 의사소통하는 능력 개발. 즉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개념이나 원리 맞는 과정을 훨씬 정교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추론 능력 개발. 다섯 번째, 가정상의 지식 개발. 여섯 번째, 긍정적인 태도 개발. 이 긍정적인 태도. 수학을 질리게 해버리면 안 돼요. 수학을 좀 전에 그 6가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일단 아이들이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학생 시절 성적은 수학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코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겠죠. 아이들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럼 21세기와 수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뉴 밀레니엄을 맞아서 유네스코에서 2000년을 세계 수학의 해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지난 세기가 물리의 세기였다면 지식 정보화 시대인 21세기는 수학의 세기가 될 것이다. 지식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수학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이 힘이 되는 사회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는 사회, 기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분야인가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방대하고 심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의존하기보다 다수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사회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6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마치 하나의 두뇌처럼 집단 지성을 이뤘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양은 뭘까요? 일단 어떤 분야인가 전문가여야겠죠. 또 다른 전문가들과 집단 지성을 이루어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여야 하니까 협력 능력이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내 지식과 생각을 정교하게 설명하는 능력, 다른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미미한 차이까지 알아듣는 능력, 즉 정교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등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이 전문가로서의 소양은 수학적 교수학습을 통해 증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 포시와 실제 학습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바른 인성은 오늘 강좌 내용은 아니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살짝만 언급하겠습니다. 인성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초등학교에 학부모 강좌를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강좌를 듣기 위해서. 교문 현수막에 인성이 가장 우선하는 경쟁력입니다. 현수막 내용이에요. 제가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가면서 선생님, 현수막 내용 너무 멋있고 의미도 깊습니다 했더니 교장 선생님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집단 지성의 이론인 어떤 한 사람이 연구 계획이나 연구 성과물을 자신의 USB나 애장 하드에 담아가지고 다른 회사 전문가나 다른 나라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우물쭈물 한다면 그 사람이 집단 지성의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것은 바른 인성입니다. 인성은 부모 영역이에요. 물론 포시 중에 협력 능력은 인성 영역이기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은 뭘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셔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3R을 중시해 왔죠. 물론 읽기, 쓰기, 세마기 등 3R에 정통해야 해요. 그런데 21세기에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을 구성한다고 상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까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겠네요. 80.4%. 2%는 뭐냐면은 여러 전문가들한테 21세기 포시라고 하는데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복수응답 했더니 80.4%가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보다 완벽할 거고, 그런데 아는데 왜 말로 설명할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하나는 개념과 원리를 대충 학습했습니다.
가령 문제풀이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했거나 정교하게 학습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어떤 개념이나 용어를 학습할 때 관련이 있거나 비슷한 개념이나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이나 용어들을 면밀히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다. 상호관계를 따져보지 않았다. 즉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냥 외웠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쭉 그어놓고 초등 수준에서 선분, 직선, 반직선, 변, 모서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좀 더 정교하고 깊이 있게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학 공부, 소위 말하는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흔히 국제 공용어 하면 영어만 떠올려요. 그런데 수학은요, 통역이 필요 없는 정교한 국제 공용어죠. 수화식은 만국 공통이에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더라도 수화식은 쓰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언어는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수학은 너 모르니? 틀렸다, 맞았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명확하죠. 두 번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72.4%. 그러니까 지식을 수동적으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따져본다는 거죠.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창의성과 사고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두 번째 강좌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협력 능력입니다. 이건 수준 높은 팀워크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준 높은 멤버십과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창의성입니다. 57.3%. 창의성이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면 잘 모르겠는 것이죠. 수학적 창의성은 이 강좌 뒷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두세 강좌 준비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집단 지성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의 소양이 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시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학습 코칭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포시를 기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 강좌가 지금 학습 코칭 강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학습 코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셔요. 먼저 이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토론하고 생각하는, 즉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 이걸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죠. 이 사고력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죠. 아이를 부모의 생각틀 속에 가둬버리면 부모를 뛰어넘는 아이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그렇게 코칭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겠죠. 이제 포시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대화한다, 토론한다, 논쟁한다가 열렸는데, 자, 대화, 토론, 논쟁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거, 그게 안 열렸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하고 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엄마들은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 했니? 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할 수 있으면 대화, 토론, 논쟁을 잘 할 수 있겠죠.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력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죠. 하나 제안하면 3명, 4명, 5명 어떤 몇 명이라도 주변 친구들과
대화구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토론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미국에서는 수업도 암기식이 아닌 토론 수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지식을 흡수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혼자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한 학습 내용도 100%를 가져올 수 없죠. 효과가 100%인 학습 방법은 없으니까. 미국 아이들은 상대방의 지식도 가져오는 학습을 하는데 말이죠. 포시 관점에서 보면 경쟁자이지 적은 아니죠. 또 같은 집단 지성을 이룬다면 가장 좋은 동료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지식을 만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걸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이어서 선을 긋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점 5개 있죠?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죠? 그러면은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이어서 선을 긋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또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이어서 선을 긋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해보면 되겠죠? 자, 6개로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마지막 하나 그으면 15, 15가지죠. 그 8개? 15가지만 해도 먹동치 앞에 세보니까 보통 2학년, 3학년 수준 거의 정답을 찾습니다.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8개가 되면 맞는 사람이 좀 드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점 30개 중에서 2개를 이어 선을 긋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그럼 거의 대부분이 틀리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점 5개에서 점 2개를 이어서 선을 긋는 방법을 이제 다른 방법을 해봐요. 자, 파란색에서 그을 수 있는 걸 그어보니까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러니까 또 빨간색에서 그을 수 있는 건 이미 파란색 가는 그었으니까 그어보니까 3개네요. 그러니까 4와 3을 더할 수 있겠죠. 초록색에서 또 해보니까 하나, 2개네요. 노란색에서는 1가지. 그래서 10가지네요. 자, 그러면 점 6개 있을 때는 몇 가지일까요? 지금 점 5개에서 보니까 내가 먼저 출발해야 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5개 중에 내가 출발하면 하나에서 출발하니까 나머지 4개 최대가 그릴 수 있는 게, 그래서 4, 3, 2, 1을 더했어요. 그럼 6개라면 아마 5, 4, 3, 2, 1이 되겠죠. 그럼 15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뭐냐면 6개 중에 하나는 내가 출발하니까 처음 그릴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5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해봅시다. 파란색에서 그을 수 있는 게 파란색 빼놓고 나머지 5개네요. 빨간색에서 4개네요. 초록색에서 3개죠. 빨간색에서 2개. 노란색에서 1개. 그래서 15개가 됐죠. 당연히 8개일 때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죠? 하나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7부터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그래가지고 1까지 더하면 28가지죠. 해볼까요? 파란색에서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그렇죠. 빨간색에서는 6가지겠죠. 하늘색에서는 5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28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31개 해도 그러면은 1부터 30까지 더하면 답이겠죠. 즉 덧셈식으로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10 이렇게 지식을 만드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해보지 않아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점 5개로 다시 돌아가서 파란색에서 그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하니까 파란색 자기 거 출발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4가지죠. 4가지를 그릴 수 있어요. 빨간색에서 그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 겹치든
어떤 그어 보니까 또 네 가지를 그을 수 있어요. 초록색에서도 네 가지를 그을 수 있죠. 이렇게 다 그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점 5개에서 전부 4개씩 그을 수 있다. 그러면 그은 선분은 총 몇 개죠? 점 5개에서 4개씩 그었으니까 곱셈 개념에 따라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분이 하나씩만 있어야 하는데 2개씩 있어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답은 10가지죠. 10. 그러면 6개일 때는 자, 6개에서 몇 개씩 그을 수 있죠? 5개씩 그을 수 있죠. 그래서 6 곱하기 5 나누기 2는 15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8개는 8개에서 7개씩 그을 수 있죠. 모든 점에서.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8 곱하기 7 나누기 2 하면 28가지. 답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점 5개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식을 만들었죠. 자, 30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30 곱하기 29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지식을 만드는 것을 학습하면, 연습하면, 그걸 통해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다른 어떤 문제든지. 또 하나, 점 5개에서 2개를 이어서 성을 끊는 방법을 3가지로 해봤어요. 직접 해보고, 덧셈식으로 4 더하기 2, 3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 곱셈식으로,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해서 5 곱하기 4 나누기 2는 10.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가지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수학적 창의성이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창의성이에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현실의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발표할 수 있다. 이게 창의성이죠. 이렇게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을 만들고 사고력이 생기고 창의성이 생기고 문제 해결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 높은 이런 학습 방법이 21세기에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죠. 다른 현실의 문제를 해봅시다. 육각형과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점 6개가 육각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을 수 있는 선분은 총 15개인데 대각선은 변은 아니잖아. 그러면 변의 개수만큼 빼면 되겠네요. 자, 대각선의 수는 15 빼기 6, 변의 개수가 6개니까. 그럼 9지요. 그럼 팔각형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을 수 있는 선분은 총 28개인데 변의 개수는 8개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수는 28 빼기 8은 20개죠. 자, 곱셈과 나눗셈식을 이용해도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육각형에 가서 보니까 파란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3개네요. 빨간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또 3개네요. 초록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는 또 3개네요. 그러니까 6개의 모든 점에서 대각선을 3개씩 그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으면 2개씩 그어지겠죠.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6 곱하기 3 나누기 2는 9. 그럼 팔각형에서 몇 개 그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3번 문제. 파란색에서 보니까 대각선의 수는 변 양쪽에 빼면 5개를 그을 수 있죠. 그래서 8 곱하기 5 2개씩 그어지니까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20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어떤 문제든지 곰곰이 생각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봅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경기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올림픽 사이트에서 캡처해 온 거예요. 컬링 경기에 13개국이 참여했답니다. 자,
13개국이 예선을 리그전으로 한다면 예선전의 경기 수는 몇 경기인가? 이거 점 13개에서 경기를 하려면 2개 나라가 만나야 하니까 점 2개를 이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똑같죠? 자, 그러니까 곱셈식을 한번 해봅시다. 13개국이 자기를 뺀 나머지 12개 나라하고 다 한 번씩 한다면 12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 곱하기 12. 이제 리그전이 있고 폴리그전이 있는데, 폴리그전은 뭐냐면은, 한 번은 A 나라에서 하고, 또 한 번은 상대국에 가서 또 하는 거죠. 그것이 폴리그전이요. 이거는 이제 동계올림픽에 와서 하는 거, 리그전으로 하는, 한 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13 곱하기 12 하면은 폴리그전이 2번씩 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78경기다. 덧셈식으로도 할 수 있죠. 자, 13개 중에서 내가 출발하니까 나머지 12개로 갈 수 있죠. 그래서 12부터 12 더하기 11 더하기 1까지 더하면 78경기죠. 당연히 경기수는 똑같죠. 자, 두 번째, 한 경기장에서 하루에 6경기를 할 수 있다면 경기장 2개를 사용할 경우 예선전을 치르는데 최소 며칠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경기장 2개니까 하루에 12경기를 하는 거죠. 그 총 경기수는 78경기고, 그래서 78 나누기 12 했더니 6 나머지 6이다. 그러니까 6일에는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하는 거죠. 실은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컬링 경기장을 2개를 짓겠습니까? 한 경기장에 게임판을 2개를 그릴 경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와 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 어디 있어요? 항의하고. 그런데 차근차근 생각하는 걸 자극하고 유도해 주면 스스로 다 생각하면서 풀어요. 풀어놓고는 난리 법석이 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이것들이 사고력과 창의성의 계기가 된다. 또 이것들이 수학을 굉장히 유용하고 재미있는, 내가 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내가 생각만 잘하면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강좌를 정리해 봅시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은행나무인데요. 왼쪽에 새로 보이는 게 경기도 양천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예요. 수령이 약 1200년, 높이가 약 42m, 밑둥둘레가 14m랍니다. 이 나무가 땅 밑으로 한 5m까지 뻗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나무는요, 지하 5m에 있는 물과 양분을 지상 42m까지 끌어올려서 새싹 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연글게 하는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죠. 대략 1200년 동안 우리에게 매년 보여줬어요. 다만 우리가 매년 보고도 그걸 모를 뿐이죠. 혹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주변의 지혜가 보일 것이다. 이걸 가르칠까요? 자, 여기서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팩트일까요? 사실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 세상을 보는 걸까요?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이 세상이 보이는 걸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자, 사과나무입니다. 눈치채셨죠? 사과는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보여줬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눈 밝은 뉴턴이 그걸 보고 잘 생각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정리해냈죠. 그러니까 역사에 빛나는 과학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 한두 개 예를 들어볼까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다음엔 뭐죠? 네모죠.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거야?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문제 풀이 방식으로 바라보면. 교과서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다음에 뭐죠? 여름이죠. 그러니까요. 농부는 봄에 여름이 올 걸 아니까 모종 심고 씨앗 뿌리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십진법이란 뭘까요? 알고 있는데 설명하려니까 만만치 않네요. 자, 1111을 써보고 설명해 봅시다. 숫자는 다 1이에요. 4개 다 1. 수익값은 각각 다르죠. 1의자리에선 1, 15자리에선 10, 100의자리에선 100, 1000의자리에선 1000. 규칙이 있어요. 1의자리에서 15자리로 가면 똑같은 일인데 수익값이 10배 커지죠. 15자리에서 100의자리로 올라가면 100과 10 사이에 또 15자리에 10배 커지죠. 100의자리가. 이 규칙을 문장으로 만들면 지식이 됩니다. 개념이 돼요. 십진법이란 자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값이 10배씩 커지는 수표시 방법이다. 자, 수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뉴턴 눈과 같은 밝은 눈이죠. 그런 눈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다음에 지식 생산자로서 기법과 소양, 그리고 문제 해결력, 창의성 있는 전문가로서 소양, 이런 것들을 수학을 통해서 양성하고 증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방법을 코칭해야 되겠죠. 애들한테. 양보다 질 높은 학습, 그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이제 아이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나이를 먹으면 몸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능력, 즉 인지 능력도 자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학 관점에서 아이들 인지 능력을 살펴보면서 학습 코칭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 7가지 학습 유형의 효과를 보면서 어떻게 코칭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더사 학습 코치였습니다. 다음에 봐요.